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1장, 3장 같이 공부할 최동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먼저 이제 1장 금융시장의 이해를 먼저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변액보험 시험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1장에서 원래 16문제가 나오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2장 같은 경우에는 4문제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통상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3장은 16문제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장은 4문제 출제되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4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어차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1장하고 3장에 대한 학습 비중을 높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3장 변액보험의 이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장에서는 금융과 금융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시장의 기능인데요. 금융시장의 기능에서는 맨 위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쭉 별표를 달아놨어요. 별표는 1개부터 3개까지인데 중요도와 빈도가 같이 이제 결합된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별표가 많을수록 자주 나오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별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된다는 의미이고 2023년 작년도에 굉장히 출제가 빈번했던 최소한 2번 중에 1번, 5번 이상 출제가 됐던 부분은 그 위에 금융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 옆에다가 제가 프리퀀트라고 하는 노란색 바를 제가 추가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노란색 바가 있거나 별표가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학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부분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좋겠는데 제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입각한 그런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거나 이런 것들은 오늘은 좀 많이 좀 적을 거고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학습이 있다면 교재를 통해서 보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금융시장의 기능에서는 제목을 제가 빨갛게 해놨어요. 그냥 냅다 다음 중 금융시장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틀린 지문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자금 중개 기능, 자금 중개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연결을 할 때 그 사이의 가격은 이자율, 금리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유동성을 제공하고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거래 비용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디 가서 찾아요? 이 사람을 찾는 비용,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탐색 비용이라고 하고요.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탐색을 하고 나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 요거를 정보 비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쭉 설명해 놓고 얘를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맞았냐 틀렸냐 이런 질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금융거래가 전문화되고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질문은 틀린 거죠. 거래 비용을 오히려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고 위험관리에 용이하고 시장을 규율하는 데 용이하다. 제목 중심으로 기억하시고요.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아주 자주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건 1년이에요. 만기 1년 미만을 단기 시장, 저희가 자금 시장이나 화폐 시장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돈이 머니이기 때문에 머니 마켓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기 금융 시장은 1년 이상 자본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고요. 거래 규모는 단기가 대규모, 장기가 소규모, 장기 시장의 대표가 주식 시장인데 일반 개인들이 작은 자금으로도 소액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예요. 거래 규모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유동성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가 높고 장기는 낮겠고요. 가격 변동폭,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움직일 때 만약에 100원이 움직이는 상품이 있다. 금리는 통상 1년 단위로 표시가 되니까 1년짜리 상품은 금리 1% 움직이면 100원이 움직여요. 근데 3년짜리 상품은 100원씩 3번 움직이기 때문에 300원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은 만기가 짧을수록 작을 수밖에 없죠. 이 가격 변동폭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단기 시장은 낮고 장기 시장은 높고요.
금리 수준은 1년짜리 적금보다 3년짜리 적금이 금리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단기는 낮고 장기는 높고요. 금융상품은 왼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저희 바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더라도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오른쪽 세 개를 기억할게요. 장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채권, 주식,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요 상품에 관한 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높고 금리 변동 시 장기 상품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다. 유동성이 높은 건 맞는 얘기지만 가격 변동폭이 크다가 틀린 거죠. 가격 변동폭은 작다. 이런 지문들 유의하시고요. 자, 단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입니다. 첫 번째 콜시장.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끼리 자금이 부족하다. 초단기로 대부분 하루짜리거든요. 그래서 만기 1일인 이길물이 대부분이고 담보 같은 거 없이 거래합니다. 무담보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돈이 필요하면 전화로 돈을 빌리잖아요. 야, 돈 좀 있니? 돈 좀 꺼줘봐. 돈을 전화로 빌리기 때문에 콜론이라고 하고요. 그때 거래되는 돈을 콜머니,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하고 초단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장 만기는 90일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자,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은 환매, 그러니까 리퍼처스이기 때문에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재매수, 재매도입니다. 다시 사주거나 다시 팔 것을 조건을 붙여서 거래되는 상품인데요. 1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이거 은행이 들고 있으면 10년 동안 돈이 묶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거 투자자들이 만약에 10년짜리 채권을 사면 10년 동안 돈이 묶이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니까요. 은행이 10년짜리를 사고요. 얘를 6개월 단위로 쪼개서 원래 1년에 10%짜리 채권 만기 10년인데 6개월만 저희 쪽에 투자해 주시면 6개월 동안 제가 6개월치 이자 5% 드릴게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팔지 않고 금고에 놔둔 상태로 5년에 6% 만약에 6개월 동안에 5%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마치 채권을 판 것처럼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밑에 매도자는 자본 손실 위험 없이, 다시 얘기하면 채권을 팔지 않고도 판 효과를 내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10년짜리 안 사도 되는 거죠.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 RP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계속 6개월 뒤에 진짜 채권 갖고 오면 진짜로 바꿔줘요. 그리고 다시 6개월 팔면 금방 또 현금으로 바꾸고 20번 반복하면 10년짜리 만기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되는 게 RP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저희가 예금을 하면 통장을 받는데 통장을 받는 게 아니라 증서, 종이로 된 증서를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만기 1,000만 원, 이자 5% 써 있으면 1,000만 원에 5%면 이자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살 때 1,000만 원짜리 종이를 950만 원 이자를 떼고 사는 거죠. 만기가 돼서 그 종이 갖다 주면 1,000만 원을 받는 그런 상품이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중도에 돈을 팔 수 환매를 할 수 없으면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양도성이 부여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시험 문제에 만기 전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지문 많이 출제되고 있고, 위에 지금 콜에 보면 금융기관 간 직접 거래가 대부분이다, 아니에요.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챙겨두시고, 다시 C드로 내려오면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데 포함한 모든 은행이라는 지문 나오고요. 얘는 예금 증서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요. 최단 만기는 30일 이상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건 90일, 180일, 3개월, 6개월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기업 어음은 실제로 기업이 자체 신용을 가지고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기업이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릴 때 1년 이상 장기로 빌릴 때는 채권, 회사채를 발행하고요. 1년 미만 단기로 빌릴 때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상거래와 상관없는 융통 어음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상거래와 상관 있는 어음은 진성 어음이라고 해요. 이 진성 어음은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업어음, 무역거래에 의한 무역어음,
외상 매출 채권을 어음으로 만든 팩토링 어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음이 있는데요. 얘는 거래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음으로 받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얘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거고요. 얘는 거래 없이 신용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융통어음이라고 합니다. 무담보 거래가 원칙이고요. 매수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만약에 그 발행한 기업 부도나면 10원도 건질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고요. 예금이 아니고 어음이니까요. 만기 제한이 폐지가 돼서 장기로 발행되지만 지금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역시 90일물 3개월짜리가 대부분입니다. 단기 사채 시장은요, 기업 어음을 전자 발행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요. CP의 단점을 개선해서 온라인으로 거래하고요. 여기서는 의외로 밑에 있는 1억 1년이 많이 나옵니다. 발행 금액 최소 1억, 그 다음에 만기 최소 1년 이내로 발행을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표지어음 시장은 뭐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진성어음 있죠.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이거 은행들이 할인합니다. 그 할인한 어음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우리가 표지어음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여기 할인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담보로 발행할 테니까 사세요 라고 팔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인해 놓은 건 금리도 다르고 만기도 다르고 액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로 통일한 표지판, 그래서 만기는 원래 다 다르지만 90일로 할게요. 금액 다 다르지만 저희가 만기 전체적으로 합치면 500억이니까 500억 발행할게요. 기간 다 다르지만 90일짜리로 할게요. 표지를 만들어서 재구성해서 파는 게 표지어음이에요. 조심하실 거는 고객들은 그 안에 금고에 지금 담보가 되는 어음들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그 금융기관, 은행을 믿고 표지어음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이 부도가 나면 얘는 어음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진성 어음들을 분할 통합해서 재구성해서 발행하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원 어음 만기 이내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그 만기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3개월짜리, 90일짜리가 팔리고 있고요. 문제 보면 표지어음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다. 융통어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업어음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자,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요. 금융기관과 일반인 대상으로 발행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일반인은 거래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고요. 만기는 14일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경상수지 흑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거죠. 그럼 물건 팔고 받은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돈이 시장에 많아지면 유동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해야죠. 유동성을 줄여야 돼요. 돈을 회수해야 돼요. 돈을 회수하려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시장의 사람들이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종이를 사면서 매수 대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던 돈을 회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상대로 경쟁 입찰하거나 일반 상대로 자격 제한이 없는 일반 매출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밑에 보면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고요. 개인 거래는 제한된다. 틀렸다. 이런 지문 챙겨두시고 외환시장으로 갑니다. 외환시장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외환시장과 외환자금시장이 있어요. 외환시장은 외국 돈하고 우리나라의 돈 가치, 즉 환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 통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매매가 되는데 환율이 매개 변수가 되고요. 외환자금시장은 환율과 상관없이 금리 차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금리가 다르면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자를 얻겠다, 이런 투자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매개 변수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외환자금시장보다는 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넓은 의미로는 외환자금시장에 외환시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개가 바뀐 거죠. 이런 거 체크하시고, 외환자금시장에서는 외환스왑거래와 통화스왑거래가 있는데, 외환스왑거래는 뭐냐면 환율의 움직임이에요. 환율의 움직임. 통화스왑거래라는 건 뭐냐면 금리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은 이자하고 상관없이 환율을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래할 당시에 1달러에 1,000원으로 하자. 요거는 나중에 가서 만기가 닥쳤을 때 1달러에 1,000원으로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계약 시점에 선물을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반면에
통화수합은요, 얘는 환율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냐면 이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환거래에서는 이자 교환이 없지만 얘는 이자 교환을 해요. 그리고 미리 정한 환율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현물 환율, 선물이 아니라 그 당시 시장 환율로 거래를 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외환수합은 환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자 교환 같은 거 없이 미리 정한 선물로. 통화수합은 환율보다는 이자가 중요하다. 이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선물이 아니라 현물 환율로 거래한다. 요거 정리하시고, 통화수합은 일정 기간 후에 최초 계약 시점에 선물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한다 돼 있는데, 통화수합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라 현물 환율로 거래가 된다. 이런 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요,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새롭게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파생된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산의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거의 안 나지만 문제가 난다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하고 선도는 뭐냐면 미리 사거나 파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가격으로 미리 사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만기에 가서 가격이 오르면 저는 그 비싼 거를 오늘 싸게 사놨으니까 이익이 나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걸 비싸게 사놨으니까 손해가 나는, 이 선물과 선도는 장외 거래를 얘기하고요. 선물은 장내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키워드는 만기에 가면 실제 거래를 해야 돼요. 물건을 인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인도 및 결제는 선물 선도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권리만 거래하는 거예요. 진짜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작은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만 사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권리를 조그만 돈을 내고 사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면서 수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선물은 손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실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은 어떻게 하냐면 나 권리 포기. 내가 그거 살 때 준 프리미엄 먹어. 작은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권리. 스왑은 서로 바꾸어서 거래하는 거예요. 스왑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꾸어서 더 좋은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스왑의 키워드는 교환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 및 결제는 선도 선물, 권리는 옵션, 교환은 스왑,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금리는 돈의 값이죠. 자금을 빌리거나 해줄 때 대가로 지급하는 그 돈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하는데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죠. 100원을 내가 쓰면 좋은데 이걸 안 쓰고 내가 참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썼기 때문에 그 참는 거에 대한 가치 상승분을 이자로 받는 이런 개념이고요.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 모든 상품은 수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금리는 상승하고요. 자금 공급이 증가한다. 많이 공급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시험 문제에는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한다. 이런 문제 나온 적 있고요. 자, 수익과 이자인데요. 수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 빌려서 투자해서 얻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이자는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이 이자보다 크다. 그러면 돈 빌려서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내서 이자 내고 남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자금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고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저축은 늘어나겠죠. 자, 거꾸로 수익보다 이자가 많다. 그러면 돈 안 빌려야 되죠. 돈 빌려서 투자해서 이익 얻어봐야 이자도 못 내는 거니까 자금 수요는 감소할 거고 금리는 하락하겠죠. 자,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경기가 상승해요. 그럼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겠죠.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고요. 시장이 위축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돈 안 쓰려고 그러고 투자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금 수요가 감소하겠네요. 금리는 하락하고요.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 공급 규모로 결정이 되고요.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이 증대가 되고요. 저축이 증대가 되면 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죠. 왜 감소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매출을 했을 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하는 것들을 줄이는 거죠. 밑에 보니까 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기업의 투자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런 지문도 챙겨주시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인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환율, 통화량 이런 거 상관없이 철저하게 물가 중심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하고 3년 정도의 중기 물가를 목표로 해서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돈값이 너무 물가라는 건 돈하고 물건하고 바꿀 때 물건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돈값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돈값을 올려줘야 돼요. 금리를 인상하고요. 거꾸로 물가가 너무 낮다. 그러면 돈값을 내려서 경기가 좋아지도록 해주는 게 이제 역할이에요. 이거 결정하는 곳이 어디냐? 금융통화위원회 기획재정부로 시험 문제 많이 나고요. 금리는 얼마마다 한 번씩 결정하냐? 옛날에는 매월 결정했는데요. 분기 마지막 달에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 6, 9, 12월 빼고 나면 1년에 8회죠. 8회. 이거를 시험 문제에 매월 분기 1회 틀린 거고요. 물가나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경기가 과열됐다. 경기가 과열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 많이 하고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이 경기를 진정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줘야 되죠. 돈값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는 인상하고요. 경기가 침체된다. 소비를 살려줘야 되겠네요. 소비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야 되겠죠. 쉽게 빌리려면 금리는 떨어져야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는 인하합니다. 경기 진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파급 경로. 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 그러면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중간 예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장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이후에 실물 경제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요. 시험 문제에는 실물 경제에 즉시 영향이 파급된다. 틀린 지문. 이런 것도 여러분 챙겨보시고요. 자, 금리 종류입니다. 명목금리, 실질금리인데요. 명목금리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금리예요. 실질금리는 뭐냐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빼준 거죠. 명목금리가 3%. 오, 높네. 근데 물가가 2.5%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예금해가지고 그 이자 받아봐야 물가 올라간 거 빼고 나면 0.5%밖에 안 되는 거죠. 요게 실질금리예요. 그래서 명목금리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실질금리는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입니다. 뺀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앞뒤가 바뀐 거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명목금리가 높더라도 물가 상승이 높으면 금리는 하락하는 거죠. 명목금리가 5%인데 물가 상승률이 4.8%가 되면 오히려 0.2%로 실질금리는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이거는 표면금리는 눈에 보이는 금리라면 실효금리는 내 손에 쥐어지는 금리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3%짜리 이자 1년에 3%짜리와 5%짜리가 있어요. 이게 표면금리예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해 보여요? 5%가 유리해 보이죠. 근데 3%짜리는 그냥 일반 과세고요. 일반 과세고 5%짜리는 일반 과세고 3%짜리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요? 아직은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누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비과세가 과세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5%는 달리 이자를 그때그때 주는 걸로 달리로 우리가 불이가 되지만 3%는 복리로 불이가 돼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요? 계산해보면 오히려 3%가 유리할 수도 있죠. 막상 계산을 했더니 세금까지 다 띄고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3%짜리는 2.8%를 받을 수 있고요. 5%짜리는 2.7%를 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는 위에 5%가 높지만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금리 불이 방식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 계산해서 실제 쥐어지는 건 얘가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3%, 5%라면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하거나 부과가 되는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이자 불이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내가 쥐어지는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하고요. 표면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이자 계산 방법 등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면 두 예금의 표면금리가 동일하면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아니고요. 달라질 수 있고요. 물가 변동 고려 여부를 기준으로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가 변동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는 표면금리, 실효금리가 아니라 명목금리, 실질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시험 문제에 실질금리를 쭉 설명해 놓고 얘를 실효금리라고 한다.
반대로 실효금리 설명해 놓고 실질금리라고 한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 대비하시고요. 자, 이자 계산 방법에 따라서 연복리는 이자의 5%입니다. 그러면 5% 준 거에 또 5%, 또 5% 엎어주는 거고요. 6개월 복리, 월 복리, 복리 같은 경우는 엎어주는 건데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엎어주느냐, 아니면 월 단위로 엎어주느냐, 아니면 연 단위로 엎어주느냐.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우리 이제 미래가치를, 우리 미래가 이제 퓨처잖아요. 그래서 퓨처 밸류를 미래가치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 지금 현재 돈에다가 1 플러스 R,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PV 곱하기 1% 하면 원금이고요. PV 곱하기 R 하면 이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1년치 이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시 1 플러스 R, 다시 1 플러스 R이니까 기간 N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건 1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6개월 복리를 계산한다. 그러면 요 이자율은 1년짜리 이자니까 얘를 2로 나누어 줘야 되죠. 6개월치니까. 위에 N은 1년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6개월은 2번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겠죠. 만약에 분기복리다. 금리는 4로 나누어주고 기간은 4를 곱하고요. 만약에 월복리다. 12로 나눠주고 12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만 공식 자체가 문제 나오거나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나중에 내가 받는 돈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계산을 할 때 끊어지는 구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1년 투자하는데 금리를 1년에 한 번 적용하는 연복리보다는 12번 동안 매월 적용하는 월 복리가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져요. 요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만기 수령액의 크기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리보다는 단리가 무조건 이자가 싸죠. 그러니까 제일 적은 건 단리고요. 그 다음이 복리인데 복리는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복리, 6개월 복리, 월복리 요 사이에 분기복리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단리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을수록 더 비싸다. 요거 여러분 눈여겨 주시고 요 순서 누가 더 이자가 많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보면 정기예금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할 경우 매년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발생한다. 복리로 계산하면 이자에 이자가 엎어지니까 동일한 금액이 아니겠죠. 단리로 계산하면 5% 줍니다. 그럼 5%씩 쭉 주니까 요거는 단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중 만기 수령액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제가 별표 쳐드린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